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은행 금융시장부에서 근무하는 김명철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그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용어는 뭐 많은 분들이 일단 친숙할 수도 있고 또 의외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단어입니다. 고등학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공개시장 그땐 조작이라고 했을 거고요. 공개시장 조작이라든지 그런 용어가 고등학교 사회교과에서 배웠던 기억은 납니다. 이거 들리는 거죠? 네. 지금 일단 먼저 처음 말씀드린 건데요. 그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단어를 사실 올해 초부터 공개시장 운영으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뭐 그 배경은 뭐 조작이라는 뭐 어감도 있고 공개시장 그 수단, 공개시장 조작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역할이 상당히 많이 다양화되면서 그 용어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용어로 일단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공개시장 조작이란 말을 제가 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 공개시장 운영이란 말로 드릴 거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개시장이란 거 자체가 조금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할 거예요. 시장이란 말은 조금 와닿을 것 같고 공개시장은 도대체 뭐냐라는 그 의문이 일단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싶은 때는 아무 때나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뭐 전문 강사는 아니어서 제가 뭐 강의 스킬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고 제가 그러면서 약간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시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시장의 이제 반대말을 말씀드리면 훨씬 더 쉽고요. 그러니까 1대1 거래겠죠. 제가 어떤 한국은행과 어떤 특정 A 은행이랑 거래를 하면 이제 상대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만 아는 거죠. 근데 공개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되게 투명하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물론 약간의 그 도매시장 쪽에서 폐쇄된 약간의 그 완벽한 공개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건 모든 개인이랑 거래는 못하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장에서 투명한 정책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공개시장이라는 표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거는 저희 이제 하는 법상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금통위가 정하는, 그러니까 한국은행 안에는 금융통화위원회라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있습니다. 그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다. 공개시장에서. 공개시장이라는 개념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런 공개시장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하는 거래인데 왜 하냐? 통화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이라는 거를 살짝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개시장이라는 거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있으려면 가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적당한 가격 수준에서 적당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그냥 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특히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돼야 되고 거기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또 알아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구체적으로 제가 좀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통화정책 뭐 이런 건 여러 번 여기 뭐 많이들 오셨으면 아마 통화정책 관련해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통화량 또는 금리를 조절하는 중앙은행 정책이겠죠.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여기 오면서 제가 뭘 제일 궁금해들 하실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궁금해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면 항상 통화량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조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통화를 조절을 해서 금리를 조절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그게 틀린 말도 아니고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화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통화라는 개념 자체는 어떤 금융기관의 부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저축 상품으로 돼 있으면 그 저축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부채니까요. 근데 그 예전에, 그러니까 IMF 위기 이전에 저희가 통화량 타겟을 했을 때는 각종 그 금융기관별로 대출을 얼마 해, 그런 식으로 해서 통화량 전체를 컨트롤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화량 타겟은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운용 목표로서 지금 운용 목표로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콜금리로 하고 있고, 이게 너무나도 이것도 10여 년이 15년 이상 지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요.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물었고, 그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하냐 막 그런 얘기를 계속 묻고 여전히 묻습니다. 금리를 타겟한 지가 15년이 넘었지만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하냐 막 계속 묻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통화량을 하는 건 아니고 금리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조절을 해서 결국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면 대출과 예금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큰 통화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M2라고 하든지 LF라고 하든지 다양한 뭐 통화량이 나올 텐데, 저희는 금융기관, 은행이랑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의 부채가 제일 저희한 공개시장 운영팀 담당자한테는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지금은 M2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총통화량이라는 그 통화가 있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은행들의 예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통화가 있는데 그게 한 1200조 정도 될 거예요. 그거의 일정 부분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생기고, 그 지급준비금을 조절을 하면서 저희가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건 제가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요 지금.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하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지금 금리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통화량이라는 거는 중간 목표로 한다. 근데 통화량을 아주 그 지급준비금, 그 유동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소규모로 개념을 잡으면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화량은 예금기관이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통화량이 아니고 금리 타겟을 하고, 그 통화량이라는 거는 중간 운영 목표가 아니는 그냥 저희의 참고 지표라는 게, 그걸 조금 더 인식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이라는 건 결국엔 줄여서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인 거고요. 그 통화정책 운영 체계는, 그러니까 통화정책 운영, 물가 안정이나 금융 안정 같은 아주 크다는 걸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는 최종 목표인 물가 안정, 금융 안정이 있고, 그걸 위해서 중간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라는 어떤 타겟을 정하는 거고, 운영 목표가 이제 그건 너무 상위 개념이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포커스는 아니고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첫 출발점을 저희는 콜금리라고 합니다. 결국엔 다시 들어왔는데, 금리를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통화정책이라고 했는데, 그 금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콜금리라고 합니다. 콜금리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은행들의 시중은행들의 여유 자금이라든지 일시적인 부족 자금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나오는 금리다. 통상 하루 만기고요. 근데 하루 만기에 뭐 금리가 뭐 어떻게 얼마 뭐 중요하겠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래 규모 자체가 지금은 한 일평균 15조, 16조 그 정도 되고요. 그 거래 묶음 자체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1조를 1%에 뭐 365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거죠. 뭐 그것만 해도 1조만 해도 1%면 아마 2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2,700만 원인가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 콜 시장에서 나오는 콜 금리라는 걸 갖다가 저희는 운영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 공개시장 운영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최소한 한국은행이 직원이라고 일단은 모두 생각하고 이러한 과제들이 목표가 주어져 있고요. 그 목표가 주어지면 이제 또 어떤 수단이 주어질 겁니다. 금리를 조절을 하는데 뭘로 하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이제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이 뭐냐?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 운영입니다. 이거는 물론 한국은행만인 게 아니라 모든 중앙은행이 거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랑 공개시장 운영이 있는데 한 개씩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몇 가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오늘은 여수신 제도라는, 그러니까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것이 아까 좀 전에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마치 구분되어 있는 듯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걸 구분돼서 생각하는 순간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 공개시장 운영의 관점에서 이 세 개가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걸 그 관점에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그러니까 여수신 제도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신 대출, 그다음 예금, 당연히 그 예금이겠죠. 그 두 개로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한국은행 예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위기 때 당시에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 오늘 일상적인 걸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자금조정 대출이랑 자금조정 예금이라는 큰 틀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요. 기준금리 플러스 100이고요. 기준금리 마이너스 100입니다. 이걸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준금리에서 플러스 100bp, bp라는 거는 만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100bp면 1%포인트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여수신 제도에 자금조정 대출이라는 게 있고 자금조정 예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하고, 그거는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하루짜리로 한국은행이 빌려주는 거, 하루짜리로 예금을 받는 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지금 일단 받아주시고요. 일단은 여기서 얘기가 길어지면 또 재미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기억해 줄 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준비 제도는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급준비 제도라 하면 지급준비금이라는 것 자체가 용어 자체에서 느끼겠지만 항상 금융기관은 자기의 어떤 누군가가 고객이라든지 상대 금융기관이 받을 돈을 요구하면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예전에는 초기에는 당연히 그 금융의 안정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어느 정도 쌓아놔야 된다 너희들, 그런 의미에서
제도가 생겼겠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의 그 통화정책 툴로서 그러니까 중국 같은 예를 들어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이 그렇게 발달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쪽은 근데 유동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선 유동성을 어떻게 흡수를 하냐 하면 지급준 비율로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근데 이 지급준비 제도로 만약에 우리나라 여유 유동성을 갖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관리를 하면 생각해 보시면 그 금융기관이 갑자기 이건 좀 덩치가 너무 큰 헤비급 정책인 거예요. 한번 한 1%포인트 법정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갑자기 그 대출했던 걸 막 회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급준비 제도는 그런 식으로 유동성을 관리해 주기 위해서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급준비 제도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생깁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좀 전에 자금조정 예금이나 자금조정 대출이란 제도를 좀 기억하듯이 그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급준비 제도가 그런 식으로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건 조금 이따 또 단계를 두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급준비금 이거는 그냥 뭐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지급준비금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 전에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기준금리라든지를 결정하면 경제가 움직이고요. 경제가 움직이면 대출이라든지 예금이 결정이 되고 그 예금에 대해서 그 예금량이 결정이 어떤 한 달 동안 2월 1일부터 2월 29일 사이에 어떤 여러분들의 예금이 예금이 쌓이겠죠. 그러면 그 예금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 예금은 무슨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는 너는 7% 쌓아 언제든지 요구가 될 테니까 그 대신 뭐 그러니까 주택 마련이라든지 좀 아주 장기 수신 같은 경우는 그거는 되게 금방 요구가 없을 거야. 그러면 뭐 0%를 매기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수량이 그 계산 기간에 쌓은 그 예금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 준비금을 그 결정이 2월 1일부터 2월 29일 예금 양에 따라 딱 어떤 수량이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100이면 딱 100만큼 결정이 되면 그거를 바로 그때 언제 쌓게 되냐면 언제 한국은행에다 그만큼의 지준 예치금을 해야 되냐면 그 예금 받는 그 순간에 하면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이 안 되기 자기네들이 얼마 쌓아야 될지 모르게 되니까 그 예금량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 예금량이 모두 다 픽스된 다음에 한 일주일이 될까요? 한 열흘 정도. 이번 3월 같은 경우는 3월 10일부터 4월 6일 또 다른 한 달 동안 그때 쌓게 됩니다. 이 개념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다음 단계 제 말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두 개가 그런 지급 준비랑 아빠 여수신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통화 정책 큰 프레임워크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거에서 그런 거 받아들여 오면서 이제 시장 운영팀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 운영팀 저희에서 하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거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면 어제는 RP 거래를 통해서 한 6조 정도 5.9조 정도를 채권을 팔았어요. 채권을. 물론 일주일 뒤에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5.9조 원을.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일주일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가 어제 기준으로 일주일 뒤가 아마 4월 5일, 4월 6일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마지막 날까지 딱 이렇게 적립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저희가 딱 그 적절하게 쌓아야 될 거라는 걸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하고 시장 사람들이랑 어떤 또 소통도 해보고 그런 그 결과로 해서 딱 맞춰서 어저께 5.9조 원의 공개 채권을 팔았어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공개시장 운영을 결정하고 실시를 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다양한 다시 약간 일반론으로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그 통화량이랑 금리가 여전히 제 생각에는 그 개념만 알아도 상당히 많은 거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약간 일반론으로 들어와서 기준금리 결정이랑 필요지준 파악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 부분이 되게 간략하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경제 주체의 그 액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통화량 타겟을 했을 때는 이런 절차는 필요 없고 뭐 필요지준 파악 뭐 이쪽도 필요 없었을 거고요. 그 무슨 A은행한테 너희는 얼마 이번에 대출해, B은행한테 얼마 대출해, C은행한테 얼마 대출해 해서 총액으로 해서 통화량 얼마면 돼, 통화량이 이번에 몇 %다 딱 이렇게 뭐 얘기를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적정 인플레이션 대비 현재 인플레이션, 적정 성장률 대비 어떤 현재 그 성장률, 아니 또 다른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갖다가 금융 안정 관련 리스크 요인을 갖다 다 파악을 해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되는 가격이 금리가 되고 그 금리 속에서 그 다른 경제 주체들은 경제 활동을 하고요. 때로는 저희가 물가 안정 목표를 제시를 하면 그 물가 안정 목표는 다양한 그 경제 행위의 그 계약의 준거가 될 수도 있고,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시장의 다양한 그 경제 그 거래의 금융거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예금량이 다시 정해지는 거고, 그 예금량이 정해지면 2월 1일부터 2월 29일 사이에 예금량이 결정되면 그것이 필요지준이라는 그러니까 필요한 지급준비금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지급준비가 오면 법으로 그러니까 아까 0에서 7%라고 했고 평균적으로는 4%예요. 근데 약간 여기서 세면 최근에 금리가 저금리 기조라는 건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금리 기조하면 필요지준 규모가 늘까요, 줄까요? 그런 거 생각 잘 안 해보셨죠?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필요지준이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낮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떤 돈을 그냥 이자 없는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그런 데다 맡겨놔도 손해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회비용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7%대 높은 지준불이 대상의 예금이 느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지급준비금이 필요지준, 은행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쌓아야 될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평균 지준율이 3%라고 된 걸 수십 년간, 한 10여 년간 봐왔었는데 최근 한 1, 2년 사이 그게 1%포인트 올라갔고 한 4%대예요. 뭐 이런 것들도 뭐 과제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근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쪽의 변화 뭐 그러니까 저금리면 저금리의 현상하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의 행태가 그런 식으로 바뀐 걸 하나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지준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파악을 하고요. 큰 그림에서 이렇게 시장운영 등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 수요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그러니까 시장이니까 필요지준은 그러니까 시장이라면 늘상 우리는 또 수요와 공급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지준은 어떤 수요라고 저희께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어떤 은행들이 이만큼 필요한 수요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공급이 이제 남은 거고, 이제 공급은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데서 하냐 하면 이제 옆에 이렇게 뭐 지금은 조금 이따 또 나올 거니까 생략하겠는데 이런 정부라든지 민간의 기타 현금 통화 뭐 이런 쪽에서 됩니다. 저희는 실제로 하는 업무는 상당 부분이 정부라든지 민간 해외 기타 이쪽에서 하는 거를 갖다가 찾아내고 그러니까 예측하고 전망하고 그게 저희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 되면 이제 수요랑 공급이 결정되면 당연히 얼마를 우리가 시장에서 얼마나 돈이 남는지를 아시세요? 일부러 제가 남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이면 남는지 모자라는지가 생각이 될 수 있을 텐데 일방향으로 얘기해요. 얼마나 남는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남는지가 결정이 나오고요. 그거에 따라 단기냐 장기냐 여러 가지 그건 또 다른 전략으로 저희가 시장 운영을 합니다. 이건 또 나올 테니까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거는 사실은 미국에서 당연히 시작된 거고요. 한 20년대 처음에 사실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제도를 잘 몰랐었대요. 근데 우연히 막 증권을 사고 팔 일이 있다고 이렇게 사고 팔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증권을 사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보니까 갑자기 경기가 좋아졌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실제로 어떤 거래가 있었고 그게 경제 현상에 도움이 됐다는 걸 파악을 한 그걸 되게 빨리 캐치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 캐치한 사람이 오히려 역으로 이제 스터디를 해가면서 그걸 하나의 중앙은행이 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엔 사고 팔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공개시장 운영은 어떤 시장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든지 저희가 아까 전에도 6조를 거래를 말씀드렸지만 그 전날은 통화증권 보통 한 2, 3조 했었고요. 그 전전날은 그 지난주에는 또 RP 거래를 또 한 10여 조 했고 거의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 뭐 운영 규모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이 매일 변경할 수 있어요. 신축정이라는 이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제 나이라든지 그런 걸 정확히 몰라서 모르겠는데요. 97년, 98년이면 그래도 조금 시간이 된 좀 오래전이라고 얘기해도 오래전인가? 별로 멀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나라가 국채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 게 사실은 97년, 98년 그때부터 뭐 시작했고 IMF 이후에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걸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예전에는 되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시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한테 그 국채시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또 게다가
제가 아까 전에 한두 번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경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는데 만약에 경매를 한다면 그 수산시장에서 경매를 하듯이 예전에도 했을 거예요. 통한증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뭐 한 60년대부터 통한증권도 있었고요. 그때 만약에 경쟁 입찰했으면 어떤 함 하나 들고 어디를 들고 와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경쟁 입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 아까 5조, 10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냥 어차피 사람들만 와서 하면 되니까.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그러니까 거리도 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BOK 와이어라든지 어떤 지급 결제 인프라 같은 경우도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도 발달된 게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했을 거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 금융시장 인프라도 형성되고 그 증권시장, 특히 국공채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한 500조 정도 될 겁니다. 규모가. 그 정도 되는 어떤 게 있어야지 어떤 가격도 되고 거래도 되고 그래서 저희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뭐 간접금융시장 그 은행들이죠. 은행들. 뭐 예대 시장이니까 예금 대출 여러 가지. 지난주에도 뭐 금융시장 강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뭐 그때 자세히 들었을 거라고 좀 생각되는데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콜 시장이랑 RP 시장 이렇게 약간 색깔 치는 데겠죠, 당연히. 여기 사실 엄청나게 도매 시장이에요. 도매 시장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도매 시장이라면 금융기관들 간의 거래. 심지어는 뭐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들 크지만 그 대기업들도 거의 참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금융기관들끼리 하는 도매 시장이에요. 채권 시장은 조금 더 뭐 탄력성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거래는 금융기관 간의 거래가 대부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기관들이랑 한국은행이랑 하니까 사실 도매 시장이 도매 시장이니까 공개 시장이라는 게 생각만큼 이렇게 잘 모르셨다고 해도 뭐 문제는 아니죠. 물론 양적 완화라든지 최근에 뭐 하면서 많이들 익숙해지셨겠지만 저희는 그 콜 시장이나 환매 조건부 시장, 채권 시장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것들이 그러니까 한 1990년대에 비해서 2015년까지 보면 뭐 단기 시장 결국은 아까 전에 말했던 RP라든지 콜이라든지 이게 한 6배 늘어났고 채권 시장이 결국에 한 46배 올라간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규모가 일단 늘어났어요. 규모가 늘어나면 뭐 당연히 여러 가지 그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늘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 그러니까 하부 구조도 상당히 많이 발달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실 거고 그것도 엄연한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시장 운영이라는 거를 저희가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조금씩 저희 일상생활로 조금씩 더 나아갈게요. 아까 필요 지준이 수요라고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뭐 이제는 또 반복하면 이제는 짜증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필요 지준은 이제 지준 수요라는 게 어느 정도 받아주셨으면 그거를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쌓아야 될 돈이고 그거는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어떤 예금이 양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준 공급은 아까 전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어요. 조금 이따 다시 이거 자세하게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은행들이 한국은행에다가 예금해 놓는 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예금할 때 어떤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들도 한국은행에다 계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당연히
한국은행에 계좌가 있는 거예요. 뭐 통장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계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한국은행이 은행이다. 그리고 거기에 뭐 고객들인 거죠. 정부도 고객인 거고, 그 금융기관도 고객들인 거고, 그 당연히 통장에 있으면 돈이 들락날락할 것이고, 그 들락날락하면서 본인들이 근데 좀 여긴 특이하게 일정 금액만큼을 꼭 쌓아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안 그러면 과태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 지준이 그들이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 그 당좌 계정에 몇 천억씩 뭐 이렇게 쌓아놔요. 몇 조씩 쌓아놓기도 하고 뭐 약간 여담인데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계좌를 쭉 보지 않습니까?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가끔 가다 보면 증권사라도 막 여기에 엉뚱하게 금액이 들어갈 때도 있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은행도 되게 실수하더라고요. 계좌에다 엉뚱한 금액 쳐넣기도 하고 그런 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러면 거기 고쳐주기도 하고 되게 그런 아주 일상적인 사소한 거에서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요. 저희는. 근데 그 매일같이 실제 지준이라는 건 결국에 남의 통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통장을 보고 그들이 법으로 쌓아야 될 만큼 이상을 갖고 있구나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면 뭐 그런 걸 실제 지준이 필요 지준보다 큰 경우도 있고 실제 지준이 필요 지준보다 당연히 작은 날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콜시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이거는 어떤 특정 은행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전반적 다 모든 기관을 생각할 필요 없고 어떤 A 은행이 실제 지준이 필요 지준보다 그러니까 작은 날은 분명히 있고요. 그때는 콜시장에서 다른 좀 여유 있는 금융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유 있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서 한국은행 당좌 계정,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계좌에다가 예치를 하면 조금 자기 부족 부분이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상시, 근데 지준 마감이란 이런 거 용어 자체 저희가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처음 듣는 사람은 와닿지 않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급준비금이고요. 지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을 아까 전에 그 적립하는 기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달 동안 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융기관 입장에. 근데 지금은 그게 막연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평균 결국은 평균 개념이 되는 건데 평균 이만큼 싸면 된다는 얘기인데 증권사라든지 여타 다른 기관이랑 은행이랑 하면 되게 많은 그러니까 증권사는 그런 게 없어요. 지준을 쌓아야 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증권사도 여러 가지 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도 한국은행 당좌 계좌에 당좌 계좌가 있어요. 증권사도. 하지만 그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들은 한국은행 당좌 계좌에 오늘 당장이요. 오늘 당장 오후 4시, 5시 이후에 돈을 맡겨놓을까요? 안 맡겨놓을까요? 안 맡겨놓을 거예요. 이자가 없는데 거기에 맡겨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0.001%라도 주는 은행이라든지 다른 데다 맡긴다고요. 제가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 마감을 안 하고 한 달간 평균으로 하면 은행들은 그런 게 쫓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오늘 좀 남으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쌓아야 될 것도 있고 조금 그것보다 넘어도 그럼 그 다음 날 조금 적게 쌓으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엔 콜 금리의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 또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관리하냐, 어떤 매일 마감하냐 그런 것도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하루 예외는 있어요. 그들도 뭐 영영 한 달이라는 게 영영 갈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날은 지준 마감일은
은행도 이제 똑같은 상황인 거죠. 필요 지준 규모만큼은 쌓아야 돼요. 하지만 그 이상은 쌓으면 뭐 득보는 게 없죠. 근데 그것보다 조금 쌓으려면 당연히 페널티가 과태금을 내야 되니까 안 좋죠. 그래서 지준 마감일, 그 마지막 쌓는 날은 좀 특이해서 지준 마감시 얘기하고, 여기서 그러면 아까 전에 좀 기억하라는 것 중에 하나, 예금이랑 자금조정 예금이랑 자금조정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마지막 날이면 돈이 남으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한국은행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안 해주면 금리가 되게 낮더라도 한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 낮게 한국은행이 예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1%포인트 그 정도면 되겠다 뭐 하겠지만 그건 우리들 생각인 거예요. 우리들은 뭐 10,000원, 10만 원 기껏해야 뭐 월급날 해봤자 뭐 200만 원 뭐 하든지, 그러면 그건 하루 이틀 그냥 놔두고 지나가도 상관없을 건데, 이 사람들은 거진 조 단위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도 하여간에 최대한 이자를 받도록 자금조정 예금이라든지 들어가고, 모자르면 더 무섭죠. 이제 과태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자를, 그러니까 많은 100bp면 1%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금융기관들은 거래 규모가 조 단위이기 때문에 1조, 2조 정도 모자르면 100bp라도 더 하면서도 과태금을 안 내기 위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뒤로 미뤄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준 공급 변동 요인인데요. 그러니까 수요는 이제 수없이 몇 번 말했으니까 이제 됐고요. 그러니까 공급을 이라는 건 사실은 돈이라는 건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떻게 이걸 구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돈은 더 양질의 돈이고 어떤 돈은 저질의 돈이고 뭐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우리 이 지준시장으로 들어왔는지를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판단은 국내냐 해외냐겠죠. 국내냐 해외냐. 그러니까 근데 국내는 정부냐 민간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재정 집행이라든지 하면 어떤 공사를 하고 거기에서 그 임금이라도 주게 되면 당연히 정부는 돈을 지출을 할 거고, 그러면 한국은행에 있는 정부 당좌 계정에서 돈이 줄어들면 은행 쪽으로 돈이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을 받으면 그 임금을 대부분 요새는 다 은행 계좌로 보내잖아요. 만약 현금으로 현금으로 그냥 받으면 또 그 얘기는 달라요. 하지만 일단은 은행으로 돈을 쏴준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엔 그 돈은 뭐냐? 은행 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쪽엔 지준이 지급준비금이 올라가는 거겠죠. 한국은행 당좌 계정에 은행들이 돈을 더 많이 쌓게 되는 겁니다. 뭐 그 반대, 세입은 법인세라든지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고요. 민간 부분은 좀 금방 이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서 또 다른 대출이라는 거, 아까 여수신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자금조정예금이랑 자금조정 대출만 얘기했지만 금융중개 대출이라는 또 다른 제도가 있고, 최근에 그 한도도 증액하고 뭐 그런 걸로 뉴스에서 보셨으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돈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금융기관 이제 한국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그만큼 지준이 올라가겠죠. 지금 그 돈을 한국은행에서 받아서 한국은행에 다시 예금을 해 넣는 거죠. 그다음에 국외 부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돈이 남는다는 쪽으로만 일방향으로 얘기한다고 말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라는 거는 아시겠죠? 저희 우리나라
경제 상황입니다. 97년 그러니까 IMF 위기 이후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길게 가면 88 올림픽 하면서 그때 경제 부흥하면서 경상수지 좀 흑자 있다가 그다음에 좀 다시 마이너스 갔다가 거진 97년, 98년 IMF 위기 겪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대규모로 그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외환 보유액이 많이 늘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 외환 보유액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결국에 외환 보유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달러가 많다는 건데 달러를 뭘로 샀겠어요? 달러를 우리 원화로 샀겠죠. 그럼 원화를 사면 결국엔 원화가 금융기관한테 갔을 것이고 금융기관이 가면 결국엔 그건 또 한국은행 당좌계좌에 넣겠죠. 결국엔 지준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외에도 현금통화. 사실 이것도 이 현금통화도 예전에는 사실 큰 이슈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저금리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현금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 되면 매일같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국은행 그 창고에서 이렇게 돈 빼가는 걸 거예요. 많이들 그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현금이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데 예전에는 설 끝나면 돈이 쑥쑥 돌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새는 환수석자가 되게 더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그 한국은행 쪽으로 다시. 그것도 이게 저금리의 영향인지 아니면 뭐 5만 원권의 영향인지 뭐 아니면 또 다른 사회적 제도의 뭐 영향인지 뭐 그런 것도 계속 스터디할 필요도 있을 정도로 현금 통화 같은 경우도 요새 좀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통화증권이라든지 저희들이 거래한 것들이 들어왔다 나왔다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약간 요약인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가 결정이 됐고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공급 규모하고 전망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거의 매일 아침 한 10시 정도 되면 다 이게 취합이 됩니다. 정부한테도 전화를 하고요. 그러면 오늘 필요 규모 오늘이 얼마 돈이 모자르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러니까 양적인 변수들을 그걸로 보고요. 그 정부에서 얼마 나왔고 해외 부분에서 어떻게 됐고 민간 부분에서는 거짓 변화는 없지만 그쪽에서 어떻게 됐고 그걸 보고요. 그 양적인 부분. 그다음 가격 변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콜금리 아까 전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는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위함이거든요. 결국엔 저희는 그래서 콜금리를 매일 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셨으면 분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그 자금 시장,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콜 시장을 좀 많이 좀 줄였어요. 그러면 콜 시장 줄면 그 금융기관들은 그 자금 조달을 안 하냐? 그건 아니죠. 그냥 RP 시장이라는 것들이 이제 생겨요. 그 RP 시장이 지금 거의 40조 정도, 아까 전에 제가 콜 시장이 한 16조 정도 된다, 15조 뭐 정도 된다 그랬는데 RP 시장은 거의 30조에서 40조 사이에 큰 규모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거를 가격으로서는 그런 거를 보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통화증권이랑 뭐 이런 식으로 수단을 이제 쓰게 됩니다. 지금 50분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전반부의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그러면 저희 한국은행이 아까 전에 처음에 공개 시장은 오픈돼서 거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모든 기관이랑 하냐? 그거는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선정하냐?
그럼 매년 7월 달에 저희가 통화증권, RP매매, 증권대차거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카테고리를 구분을 해서 대상 기관을 신청을 받고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통화증권 경쟁입찰 모집 증권 단순 매매라는 게 있는데 이쪽은 주로 비은행이 많죠. 밑에 보면 한 21개 정도. 그러니까 비은행 중심입니다. 통화증권이니까 채권이니까 아무래도 증권사들이 많이 하고요. RP 매매라는 거는 이제 자금을 하니까 이쪽은 은행 쪽으로 하고 증권대차는 흔하지는 않고요. 보험사라든지 그런 쪽이 있고요. 근데 약간 이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요랑 공급이란 어떤 그런 양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아침마다 모니터링을 한다고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저희는 아침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 저희들이 전망한 게 맞았냐 안 맞았냐를 저희들끼리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뭐 점검만 하면 뭐 하겠어요? 저희가 뭔가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움직이는 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기다 몇 가지를 적어 이 여러 가지 크게 통환증권, 그다음에 증권을 사고 팔고 하고 그다음에 통환 안정 계정이라는 좀 새로운 툴도 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조화롭게 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흡수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금을 흡수한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외 부분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했고 그 외환보유액을 살려면 결국에는 그 반대로 원화라는 게 우리나라 돈이 은행 금융기관들한테 갔고 그 금융기관들은 그 돈이 다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도 하여간에 힘든 돈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금융기관한테서 나쁘게 얘기하면 뺏어오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그러니까 그 넘쳐나는 돈을 안 받아주면 엄청나게 낮은 금리로 빌려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아니면 운용도 못하고 결국에는 한국은행 당좌계정에 이자 한 푼도 안 주는 그 자기 창고에다가 쌓아두면 위험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엔 당좌계정에다가 그냥 계속 묵혀둘 수밖에 없는 지금 미국이라든지 선진중앙은행이 그 양적 완화한 결과로서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그 돈이 상당 부분 다시 또 미 연준이라든지 일본은행이라든지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든지 그런 데 쌓여 있다는 것도 뉴스로 간혹가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우리 한국은행이 그걸 갖다가 안 하면 똑같은 처지로 되고 또 다른 이제 그 초과 지준에다가 이자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의견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건데 한국이란 나라는 지금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릴 때 그런 방법으로서 지금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미리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스스로 자아자찬하며 슬기롭게 하여간에 대처를 하고 있어요. 일단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거는 되게 솔직히 독특한 제도예요. 중앙은행이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것 자체는 생각보단 흔한 케이스는 아니더라고요. 가령 지금 현재 미국만 해도 미국이 뭐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고 금융시장 하면 미국이니까요. 거기도 미 연준 같은 경우도 아마 채권을 발행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법으로 아마 허락이 안 돼 있을 거예요. 한국도 통화증권법이랑 아주 법으로 해서 통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공모냐 상대 매출은 좀 지금은 좀 무시하셔도 돼요. 상대 매출이라는 건 결국에는
공개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이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 그건 따로 말씀드리고요. 결국엔 공모, 여러 사람들한테 공개 시장에서 입찰에 붙여서 입찰에 그 상대방들은 그 경쟁 입찰에서 자기네들이 때로는 가격, 때로는 수량으로 표시해서 자기네들이 얻고자 하는 양을 갖든지 자기가 그 양을 얻고자 하는 가격에 갖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경쟁 입찰, 모집, 일반 매출이 있는데 일반 매출은 거짓 없으니까 상관없고 일반 매출은 뭐 우리 예전에 그냥 창고에서 모든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건 지금은 안 하고요. 경쟁 입찰이라는 거랑 모집은 사실은 경쟁 입찰은 금리를 써서 이렇게 받아가는 거고 모집은 사실은 수량을 적어서 가는 거라 사실은 똑같은데 이제 금리를 넣느냐 돈의 양을 넣느냐 뭐 그런 차이인데 뭐 그런 방법을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고 증권 매매는 국채를 사고 팔고 할 수도 있고 레포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거래를 하고요. 통한 계정은 그야말로 예금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약간 짧아요. 근데 그 통한 계정이 왜 갑자기 여기서 나타나는지 약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수신제도 따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경쟁 입찰을 저희가 붙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갖다 온 것 같아요. 이건 수신으로 지금 생각 안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쓰고 있고요. 한 개씩 말씀을 드리면 통한증권이 사실은 한국 공개시장 운영의 거짓 시초가 되고요. 예전에는 은행들이 무슨 뭐 어떤 약간 잘 못했을 때 그냥 아주 낮은 금리로 그러니까 낮은 금리에 통한증권을 강제로 사가게 할 때도 있고 막 그랬다고 저는 들었어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지금 한 180조 정도 되는데 거의 국채 아까 500조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5분의 2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큰 시장이고 만기 2년 이내에서는 그러니까 국채는 3년 이상인 거고요. 2년 이하의 채권에서는 가장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단기 시장의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하나의 부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독특한 부채죠. 이게 국가부채라는 것은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자금을 해서 어떤 집행을 할 거예요. 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정부 부채의 문제를 할 때 상당히 재정 상황, 그러니까 재정 여건, 우리나라는 재정 여건이 여전히 좋은데, 그러니까 한 30%, 40% 된다, 뭐 그럴 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국채가 그래도 늘면 안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통한증권도 일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통한증권의 반대는 외화 자산이라는 게 항상 또 자산의 세트로 가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부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아니면 그 의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그래서 통한증권을 마음대로 발행을 할 수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통한증권이라는 게 아무래도 만기가 길다는 거는 그 비용이 저희가 많이 들까요? 조금 들까요? 결국에 많이 들겠죠. 아무래도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우상향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니까요. 때로는 뭐 이렇게 꺾이기도 하겠지만 수익률 곡선이라는 거는 어떤 비슷한 종류의 채권을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갖고 한 다음에 거기에 금리를 이렇게 정하는 건데 아무래도 길면 여러 가지 요인상 불확실성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하는 것보단 통한증권이 조금 더 좀 억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가 아까 전에 시장운영팀 우리 다 시장운영팀 직원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는데 시장운영팀 직원이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정책적 과제를 받았는데 이 정책 과제를 갖다 수행을 막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제약이 없으면 이렇게 뭐 말이 그러니까 되게 쉽죠. 제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통한증권이라는 걸 갖다 팍팍 저희가 발행을 하면 아까 전에 국외 부분이라는데 그런 데서 엄청나게 들어온 돈을 그냥 쑥 흡수를 하고 그냥 놀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이 통한증권이라는 걸 갖다가 또 억제를 그러니까 최대한 억제를 할 필요성도 있는 거죠. 제일 그러니까 비싼 수단이기도 하니까요. 효과도 좋지만 그만큼 더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통한증권은 규정상에는 할인채가 10종류, 이표채가 3종류인데 실제 저희가 운영은 할인채 2종류, 이표채 2종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할인채 91일, 182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단기자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저희는 꾸준하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지 금융기관들이 자기네들의 그러니까 여유자금이라든지 그런 것 갖다 운영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가격도 발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채권이라든지 좀 주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만 있으면 다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나는 중도금을 며칠까지 처리해야 돼. 나는 이번에 계약권 때문에 며칠까지는 돈은 좀 여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또 반드시 또 써버려야 돼.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 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골고루 발달돼야 됩니다. 그런 거에 하나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림을 보여주는데 외환 보유액이랑 통한증권이랑 거진 이렇게 같이 가죠. 근데 2010년부터 약간 꺾인다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요인도 있고 하지만 통한계정이라든지 저희의 또 다른 수단이 또 한 2010년부터 들어오기도 하고 RP도 들어오면서 그런 복합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4종류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2년물 정도. 2년물이 아무래도 만기를 한번 발행을 하면 그래도 그거 제가 계속해서 잔존 만기를 하면 또 다른 얘기는 될 거예요. 발행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네, 통한증권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환매조건부 증권 매매고요. 이게 조금 전에도 이제 몇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기준금리가 뭐냐?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이게 기준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라 하면 한국은행이랑 금융기관 간에 거래하는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그때 RP 매각금리, 매각이라는 게 RP 매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혼동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 모두 다 이제 한국은행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매각이라면 채권을 매각을 하는 거예요. 채권을 매각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죠. 한 일주일 뒤면 또 반대 거래가 되니까 이제 그건 그때 다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RP 매각이라는 거는 돈을 흡수하는 거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때 그 1.5% 금리를 씁니다. 거기서 기준금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RP 매매는 사실은 증권사라든지 어떤 채권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채권의 활용도도 높이고 이 RP 시장이 결국엔 단기 시장이랑 장기 시장 간의 연결고리도 되고요. 좀 약간 저희의 희망사항은 이게 7일물이지만 뭐 14일물, 28일물 하면서 다양한 만기에 RP라든지 그런 게 거래되는 게 저희 소망인데 지금 아직은 우리나라 단기 시장, 금융시장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노력은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RP 매각일에는 채권이 금융기관한테 갑니다. 근데 유동성이 대신 돈이 나오는 거죠.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 당좌 계좌, 그 지준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날 적절하게 이거 빼오지 않으면 너무 많이 쌓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당좌 계정의 돈을 빼온다는 거죠. 유동성이라는 건 좀 모호한 표현이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좌 계정에 있는 돈을 빼어온다. 만기일에는 다시 채권을 돌려받는 대신은 유동성,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빌렸으니까 당연히 이자를 조금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 플러스 그 돈을 다시 그 당좌 계정에 넣어주는 거죠. 7일목 RP 매각은 고정금리나 뭐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RP는 한 91일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대부분 7일 아니면 14일 정도 합니다. 통화안정계장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28일로 주로 하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RP랑도 약간 중복은 되지만 이거는 통화계정은 그 어떤 담보는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28일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살짝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까 그 28일짜리 충분히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 존재하고 금리도 어느 정도 아까 전에 RP나 이거보다 한 1, 2bp라도 1, 2bp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중요합니다. 금융기관 얘네 이쪽 그 거래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1bp, 2bp, 만분의 1%포인트인 그밖에 안 되지만 그거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거라도 더 얻기 위해서 집어넣고 이쪽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증권대차는 흔하게 사용은 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증권을 대차한다는 건 그냥 일단은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증권을 빌려오고 아니면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왜 이게 꼭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저희가 RP 매각을 한다면 채권을 판다는 말씀드렸지만 채권을 팔기 위해서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채권을 보유하려면 채권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채권을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채권을 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먼저 돈이 갑자기 은행들한테 돈이 들어갑니다. 지준 그 당좌 계정에 채권 팔았으면 돈이 들어가는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돈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이 금융기관들한테는 처분하기 어렵게 많은 돈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만큼 저희가 RP 매각 규모를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RP 매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매주가 조금 더 필요해. 그럴 때는 이제 증권을 빌려 갖고 와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또 금융시장 불안 시에는 저희가 채권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금융기관 증권사라든지 그때는 담보물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물이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되고 갑자기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기존에 있는 담보량이 부족할 때가 있으면 저희가 빌려줄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엔 할 수 없을 거고 그때 터지면 저희도 또 빌려와서 빌려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그러니까 공개시장 운영은 생각보다 되게 탄력적이에요. 엄청나게 탄력적이고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를 하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터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빌려오든지 사오든지 뭘 하면 다 될 수 있는 아주 신기한 그러니까 훌륭한 정책 툴인 거죠. 단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시장에서 어떤 가격이 발견할 수 있고 그런 조건만 된다면 저희들이 많이 활용할 수 우리 한국은행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인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까 매일 거래를 한다고 그랬는데 2월달이 실제로 저희 일정이에요.
통한증권이 그러니까 월요일 날 보면 통한증권을 팔았고요. 화요일은 통한계정을 팔았고요. 수요일은 통한증권을 팔았고 목요일은 RP 거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설 지나자마자 통한증권 RP 했고 그 수시로 벌어지는 아주 일상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매일 저희가 전망을 해야 되고 근데 전망 오차가 약간 여담이지만 생각보다 되게 몇 조 단위로 하루 아침이랑 저녁인데 몇 조 단위로 틀릴 때도 있고요. 그럴 때도 있고 우연히 맞으면 야 오늘 뭐 잘했다 뭐 이렇게 서로 되게 위안을 얻을 때도 있고 제가 그랬지만 사소한 거에 만족을 하니까 저희는 그런 거에 숫자 잘 맞았다고 그냥 기분 좋아할 때도 있고요. 그랬다고 뭐 월급이 더 나오는 건 아닌데 하여간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만큼 거래를 하면 저희들은 이만큼 계속해서 판단도 해야 되는 거고 예측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통한증권 입찰 사례일 겁니다. 어떤 특정한 날 하면 100만 원이니까 뭐 200억, 뭐 2200억, 700억 이런 식으로 넣죠. 2조 7100억 뭐 이 정도 막 이런 식으로 응찰이 들어오고 누적적으로 하면 이제 누적 응찰이니까 저희 100% 정도에서 이제 딱 끊긴 겁니다. 3.38 뭐 거기서 끊긴다. 예전이니까 이런 3.38이지 지금은 다 1%대금리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딱 떨어집니다. 너희들은 누군 받아, 누구는 못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약간 중복되는 거랑 아까 전에 질문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런 거랑 이제 연결져서 할게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콜금리가 어떻게 됐고 저희들은 당연히 공급이 뭐 많으면 거기에 관련된 금리는 떨어질 것이고 공급이 작거나 수요가 많다고 하면 콜금리가 상승하거나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렇게 딱딱 되지를 않고 저희가 기준금리를 하면 발표를 하면 바로 조정이 되네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메커니즘에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즉시 조절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제 생각에 이거는 결국에는 그쪽 금융기관과 한국은행의 약속이고요. 여기서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하나의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하면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수단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것을 말로 표현을 하고 이러한 정책, 그러니까 그 물가 안정 목표 2%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그게 뭐 어렵게 무슨 적정금리 그러니까 적정 인플레이션 대비 뭐 초과 인플레이션의 뭐 제곱 플러스 포텐셜 GDP 초과 GDP 제곱 뭐 그걸 최소화한다, 막 로스 포텐셜을 최소화한다,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2%라는 걸 갖다 한국은행이 선언을 했고 그런 복잡한 저희들은 뒷 배경을 통해서 연구 분석을 해서 2%를 제시를 하고 그 대신에 많은 분들이 그걸 갖다 2%를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임금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좀 장기간의 계약들은 실제
될 거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하나의 선언적으로 하듯이 이쪽도 기준금리를 1.5%로 하면 아까 RP 거래할 때 사용하는 금리가 기준금리라고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이 1.5%의 거래를 한다라는 걸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한 방향이니까 돈이 남는다고 생각하면 누군가한테 빌려줘야 되는데, 뭐 2% 하다가 뭐 1.5% 하면 제가 매번 이렇게 방향 감각이 그거는 매번 할 때마다 헷갈려요. 좀 이해해 주시고 2% 1% 되면 유인이 생기고 그 1.5%의 금리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금융기관들의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걸 기대를 하면 바로 어차피 한국은행이 그 1.5%의 거래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는 유리한 입장인 1.5% 다른 데 가봤자 1.5% 못 받아. 막 그렇게 되면 결국엔 한국은행한테 다른 데 가면 1%밖에 못 받는데 한국은행 1.5% 준다. 그러면 1.5%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 그들 간의 거래도 1.5% 근처에서 형성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저희가 통환증권이라든지 그걸 갖다 엄청나게 흡수를 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그런 전제 하에서 그러한 기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환증권이라든지 그 약간 단기 시장, 그러니까 약간 장기잖아요. 거기서 일단 끌어들인 다음에 그 단기 그 콜이라든지 RP 시장 하루짜리 RP 시장도 다양할 수 있는데 하루짜리 RP 시장이지 이길물 콜 시장에서는 적정 수요와 적정 공급량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기준금리의 근방에서 바로 조절이 됩니다. 이게 자금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결국에는 어떤 수량을 조절하지 않으면서도 바로 그런 기대가 형성되면서 바로 본인들 금융기관 간의 거래에서도 그 금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가 발표를 그 커뮤니케이션 하기 전에는 그 증권을 통해서 자금을 흡수하고 빼고 결국에는 RP 거래로 빼고 늘리고 했던 그런 거를 갖다 시장에서 계속 와치했다고 합니다. 페드가 이번에 금리를 올렸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흡수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 거죠. 하지만 투명하게 나는 1.5%의 거래를 할 거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런 그 탐색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 사회적 그 비용은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서 대신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뢰가 금융 산업의 가장 밑받침은 신뢰일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즉시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제일 신기하거든요. 바로 기준금리 하면 그날 바로 콜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이 신기하지 않으신 것 표정인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날 뭐 돈이 뭐 많은 은행이나 정은행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는 거고요. 네,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지준 마감일, 지급준비금을 그러니까 마감하는 날 평소 때는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나는 오늘 필요한 경우보다는 좀 많았어. 그럼 내일 줄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준 마감일일 때는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없는 날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될 거고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지준 마감일 때는 결제 규모 채권 거래를 안 해요, 사실 우리나라도. 왜냐하면 거래를 해버리면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자금 담당하는 사람들이 못 맞추거든요. 저희 한국은행은 전체 시장량은 맞춰줘요. 하지만
이제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준 마감일 날은 통상 거래가 거의 없어요. 채권 거래도 거의 없고 콜 거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오히려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좀 쉬는 날이고, 한국은행 저희 지금 우리는 되게 바쁜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적정한 양만큼 필요 지준에서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러니까 지준은 지금 우리나라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급준비금에는 이자가 한 푼도 안 붙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금액은 상당하다고 그랬고, 그날 마지막 날 100만큼 쌓아야 되는데 갑자기 한 50만큼 이상, 한 50 정도가 남으면, 그러니까 금융기관들끼리 거래를 해서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금융기관들끼리 거래를 해소는 못하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해소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금융기관들끼리, 그럼 누군가가 그러니까 수건 돌리기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한국은행에다 맡겨야 돼요. 근데 물론 한국은행이 아까 전에 RP 매각이라든지 뭐 다양한 수단이 있다고 그랬고, 그 수단을 사용해주면 참 좋아요. 근데 매번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공개석상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또 파워도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금융기관들한테 영도 쓰고 딱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한 작은 금액, 저희들의 그 작다 크다는 금액은 한 2조? 뭐 그 정도 돼요. 2조 정도 이렇게 넘게 이렇게 나오면 좀 부담스럽겠다. 그리고 그게 순수하게 우리도 예측하기 어려웠었던 일, 그리고 그쪽도 예측하기 어려웠었던 일, 그 정도 되면 저희가 좀 거래도 해주고 그렇기도 해요. 하지만 규모도 별로 안 커. 그리고 또 그들은 예전에 우리가 좀 흡수해 주려는데 별로 도움도 그러니까 돈을 자기는 더 안고 가겠다, 더 일단은 콜 거래를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고 주겠다면서 이렇게 입찰에 별로 호응도가 낮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저희들은 뭐 거래 안 해주죠. 저희도 그냥 같이 문 닫고 같이 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의 한 상당히 큰 금액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자금 조정 예금이라든지, 자금 조정 예금이겠죠. 대출은 이제 완전히 반대 방향이 이기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너무 사적인 얘기해서 이제 저 스스로도 약간 당황해갖고요. 자금조정 예금을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에 그래도 0.5%, 지금 현재는 1.5%의 마이너스 100P니까 0.5%라도 그들한테는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그 기관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자금조정 대출은 당연히 무조건 받아야 돼요. 모자르면 그쪽에서, 근데 항상 저희가 남는다고 했지만 지준 마지막 날 이렇게 조금 모자랄 수는 있거든요. 거기 근데 10원이라도 모자르면 과태금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더 절박하기 때문에 그때는 자금조정 대출을 받습니다. 거기서 금융기관에서. 그래서 근데 따지고 보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 평균으로 한다고 그랬고, 기껏해야 지준 마감일 하루 뭐 그거 하는데 뭐 이렇게 대단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단 거래도 규모도 크고 그 지준이 실제로 움직이는 게 예측하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각자 또 금융기관 한 20개 정도 되는 은행만 해도 20개 가까이 될 거고, 뭐 외은지점 한 4, 50개 되고 막 그럴 텐데,
그런 금융기관들이 각자 또 자기네들 자기 기관의 포지션만 생각을 하면서 거래를 하니까 이게 컨트롤하기가, 전체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많고요. 실제로 자금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해외라든지 민간은 좀 덜할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정부랑 해외일 겁니다. 정부 같은 경우도 세금 규모가 뭐 법인세라든지 무슨 부가가치세라든지 그런 거 하면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가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 오차라고 하면 아까 조 단위로 저희가 틀린다고 그랬지만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한 10조 정도 예측했는데 한 11조, 12조 흡수될 때도 있고요. 한 15조 정도 예측했는데 한 13조, 14조 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그러면 1, 2조 정도 하면 바로 그냥 조 단위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준량을 평전 저렇게 아주 평탄하게 만드는 게 쉽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그게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준 어떨 때 올라가 어떨 때 내리는 걸 그걸 갖다 어떻게 잘 조절을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지준이라는 그 지급 준비금 자금이라는 거는 금융기관들이 쌓아야 되기도 하지만 이거는 지급결제 자금으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채권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은행들 간에 저희가 무슨 A 은행에서 인출을 하면 그러니까 제 원래 계좌가 뭐 B 은행이지만 A 은행 가서 인출을 할 수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자금이 계속해서 거래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차액 결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개별 기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디 한 곳에 너무 쏠림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요. 결제 자금이 어느 정도 그걸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마이너스가 심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또 너무 남으면, 이게 어떤 특정한 일에 너무 남으면 생각보다 또 다른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최근에는 원화랑 외화랑도 영향이 있고, 외화 스왑 레이시는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원화랑 외화를 변경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얻는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원화 자금 조달이 너무 쉬워지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도 해요. 엉뚱한 데서. 그러니까 그 다양한 방면을 저희는 그래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게 나중에 원화랑, 그러니까 외화에 하면 뭐 콜이랑 스왑 레이시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되고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퀴즈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11월 RP 매각, 그러니까 저희가 흡수를 할 때 1일부터 10일까지인데 딱 한 번 저희가 RP 거래를 할 기회가 있다. 그리고 이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1일 날 제가 얼마를 해야 될지를 하면 딱 숫자 하나만 보면 되거든요. 금방 캐치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주적수 막 당일 지주 막 이런데 이런 얘기는 안 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3,900억, 이게 지준 마감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 이 금액을 흡수하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90억, 그러니까 하루 하면 이제 열흘간 하면 10을 곱하면 3,90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390억씩 쭉 흡수를 하면 0이 되는 그런,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기본 스토리이기는 맞습니다. 물론 항상 저희가 일부러 영어로 맞추지는 않아요. 저희가 전략상 약간 모자르게 할 때도 있고, 저희가 남게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7일물도 있고 28일, 그러니까 통화증권도 있고 통화계정도 있고 RP도 있어서 이 초과 지준이라는 걸 갖다가 하는데, 한 달이라는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모자르게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조금 남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여기 들어오시고 저희랑 같이 일하시면 같이 회의해서 같이 머리 짜내고 같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통화증권이 많다는 거죠, 이건.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한 번만 보면 결국 외생적인 거는 그냥 그것도 그냥 지금 현재 받아주시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급 요인들을 우리가 통제를 할 수 그러니까 시장 운영팀 우리 팀이 통제 못할 수 있는 요인 중에서 9개 부분이 압도적일 거고요. 그래서 저희 통환증권이라든지 알티메가 이제 통환 계정을 주로 하는데 통환 계정이 가장 주된 수단이 되는 거고 알티메가나 통환 계정도 저기가 15조 그러니까 통환 증권이 하도 크다 보니까 저게 커 보이긴 한데 알티메가나 통환 계정도 아주 빈번하게 하니까 또 그 중요성은 크고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지준 규모가 지금은 한 50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희한테는 200 몇 조의 그러니까 전체 200 유동성은 200조가 있고 그 중에 필요한 한 50조 정도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돈은 한국은행이 받쳐주지 않으면 한국은행이 흡수를 안 해주면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게 결국 미국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그냥 미국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미국은 지준불이라든지 또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한 거고 우리는 통환증권이라든지 어떤 증권 발행이라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통환증권, 알티메가, 통환계정 뭐 이게 많고요. 지금 거의 50분이거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이 다음은 또 반복이에요. 그리고 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하고 아니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요. 질문사항 없으시면 한 가지만 그러면 한국은행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게 이렇게 일상적인 것만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 한국은행 공개시장 운영은 또 다른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은행 그러니까 금융 위기가 닥치면 또 다른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RP 매입이라든지 단순 매입이라든지 대상증권을 확대를 하면서 갑자기 아주 수동적인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우리도 뭐 미국이나 뭐 그 정도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RP 매입을 그러니까 좀 하루짜리 일주일짜리가 아니라 한 91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길게도 해주고 단순 매입도 적극적으로 해주면 그때는 뭐 유동성이 터져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없을 때니까 그렇게 해줄 단순 매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국채를 그냥 시장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RP는 반대 방향 거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반대 방향 거래가 없이 그냥 사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우리는 되게 소극적으로 아주 안전한 자산만 선택을 하는데 은행채라든지 회사채라든지 약간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도 한시적으로는 할 수는 있어요. 그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아주 저희 나라가 상황 금융 특히 금융 쪽이겠죠. 금융 상황이 경색 같은 걸 보일 때는 이런 식으로 통화증권을 그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걸 다시 사주면 통화증권보단 돈이 더 좋으니까요. 돈을 줄 수도 있고요. 통화계정을 해지를 해주면 당연히 금융기관은 그 돈으로 다른 데 갚을 그 돈으로 또 다른 용토를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상대거래라는 걸 잠깐 무시한다고 그랬지만 특정 대상 기관으로도 또 히로시는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되게 적극적인 거죠. 이거는 물론 상당히 저희 팀 수준, 지금까지 아까 전에 팀이라고 그랬지만 이거는 팀 수준은 아니고요. 저희 최고 의사결정인 금통이라든지 그런 걸 당연히 그쪽에서 합의를 받아야 돼. 그쪽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쪽에
명령에 따라 저희들은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시장운영팀이 판단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특수목적기구라든지, 그러니까 특수목적기구라는 건 어떤 채권 같은 걸 갑자기 좀 채권이 회사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회사채를 사줄 수 있는 어떤 회사를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다가 거기다 도와주는 또 산업은행이라든지 무슨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 같은 데다가 저희가 또 유동성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권대여라든지 다양한 저희가 다른 국민연금이라든지 채권 많은 데에서 빌려 갖고 와서 또 증권사라든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데들 항상 저희들은 탈출구는 저희도 마련을 해놔요. 하지만 일시적이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을 때 건전은 하는데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다. 그런 금융기관에 대해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빌려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공개시장은행팀이. 그 대상기관도 할 수 있고 채권도 할 수 있고 이게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일단 이걸로 제 강의는 다 드렸고요. 이게 다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건 통화량이랑 금리랑 그 관계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